줌이 중간에 끊겨서 이어서 할게요.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지는 명간이로구나. 이거 춘향이가 이제 어사또의 정체를 모르고 어사또를 비꼰 표현이라 했고요. 계속 보면. 자, 어사또 들으시오. 층층이 높은 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의 분들 무너지며 푸른 돌 푸른 데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시 한 편을 또 즉석으로 지어요. 그래서 여기서 춘향이가 지은 시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층층이 높은 절벽, 높은 바위라는 건 춘향이의 어떤 지조와 절개에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변하지 않는 마음이 바람이 분들 무너지겠는가?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진다, 안 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춘향이에게 어떤 시련이 뭐였어? 지금 변학도 어사또 뭐 어사또는 진심이 아니더라도 변학도와 어사또가 이제 수청을 요구했잖아. 근데 나는 몽룡 오빠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거에 안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말라고 있는 거고 푸른 소리 푸른데 푸른 소리라는 건 소나무 푸른 대나무는 대나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춘향이의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시어이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대나무는 이제 어떤 고전 작품이든 간에 보통은 지조절개로 쓰여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좀 기억해주면 좋아요. 소나무는 이제 1년 동안 내내 푸르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야. 대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고전 작품들에서 지조절개 이런 걸 상징할 때가 많다는 거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sol 푸른데 역시 춘향이의 어떤 지조절개가 눈이 온들 변하니까 그러니까 바람이랑 똑같죠. 이런 시련이 닥쳐와도 이런 변화도와 어사도가 괴롭히더라도 나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은 자, 뭐뭐가 뭐며, 뭐뭐가 뭐뭐니까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죠? 대꾸법 쓰였고요. 그다음에 춘향이 어떤 지조절개를 뭐 절벽, 높은 바위, 아니 푸른 솔, 푸른데 이런 거에 비유하고 있죠? 네, 은유법 쓰였고요. 그다음에 이 눈이 오늘 변하리까 질문하고 있지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변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서리법이 사용됐다. 뭐 이런 거 사용되면서 춘향이가 자신이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계속 보면 자,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빨리 죽여줘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지 황급히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향단을 찬다. 향단아 서방님 혹시 어디 계신가 살펴봐라. 어젯밤 오실 때 천만당부했는데 어딜 가신지 나 죽는 줄도 모르시는가 어서 찾아보아라.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몽룡이가 거짓골을 하고 춘향이를 한번 찾아왔었다고 했죠. 그 얘기하는 거고 계속 보면 자, 어서 또 다시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봐라. 그래서 춘향이와 몽룡이가 드디어 이제 서로를 알게 돼요. 뭐 몽룡이는 애신작 알았지만 춘향이 그 몽룡이 얼굴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 하시기 춘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위를 살펴보니 거지로 왔던 남군이 어사또로 뚜렷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해소된대요? 갈등이 여기서 해소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 전까지는 이제 춘향이가 어사또가 몽룡인 걸 모르고 약간 갈등을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어사또가 몽룡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 그다음에 극적인 반전이 여기서도 일어난다는 거 계속 보면 순간 춘향은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아서 떴다. 나를 알아보겠냐? 네가 찾는 서방이 바로 여기 있느니라. 어사또는 즉시 춘향의 몸을 묶는 오라를 풀고 동원이로 모시라고 명을 내렸다. 모임풀린 춘향은 웃음반 울음반으로 얼씨구나 졸시고 어선한군 졸시고 나무늘의 가을 들어 낙엽처럼 질 줄 알았더니 백사의 봄이 들어 봄바람 핀 오약꽃이 날 살해내. 춘향이가 그냥 문학의 여왕이에요 지금 시를 또 한 편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뭘 의미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가을이란 게 이제 변형될 횡포 그러니까 부정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을이 그러니까 가을이 들어서 내가 낙엽처럼 이렇게 떨어질 줄,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춘향의 위기. 근데 객사의 봄에 들어 봄바람 핀 오약꽃이 이제 몽룡이를 의미한다는 거.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우리 알아둘게요, 얘들아. 뭘 의미하는지. 몽룡이가 날 살렸다. 꿈야생시냐, 꿈이 길까 염려로다. 한창 이렇게 즐길 적에, 뒤늦게 잘 달려온 춘향 모 엄마도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으며 어깨춤을 추고 구경 왔던 남원골 백성들도 얼추고 덩실을 춤을 췄다. 어사또는 춘향의 손을 잡고 놀 줄 모르고 쌓였던 사연의 시탄이 끝날 줄 몰랐으니 그 한없이 즐거운 일을 어찌 일일이 말로 하겠는가?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다. 여기서 서리적 표현이 또 사용됐고요. 이거 서술자가 개입한 거죠. 네, 편집자 문평 혹은 서술자의 개입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진의 목표가 그만큼 기쁘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네, 마지막 장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장. 결말. 자, 춘향이 높은 절개가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 것인가? 자, 어찌 뭐뭐가 이런 거 다 그냥 편지한 논평 설자 개 똑같은 말이에요. 네, 춘향이 절개 어떤 변하지 않는 마음이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요. 어사또 남원읍에 공사를 모두 처리하고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데리고 서울로 길을 떠났는데 위기가 처하니 세상 사람들 누가 칭찬하지 않냐? 네, 세상 사람들이 다 몽룡이와 춘향이를 칭찬할 거래. 여기 보면 춘향과 몽룡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자,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춘향이와 몽룡이를 모두 칭찬할 거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그 당시 어떤 시대적 가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로 빼서 쓸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작품을 쓴 어떤 작가의 어떤 의식, 작가 의식 이런 건 뭐가 있느냐 말해 보면 일단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적 의식. 그래서 몽룡이가 이런 탐관오리를 물리쳤으니까 이 작가가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편집장, 논평, 설자의 개입으로. 그러니까 작가가 이런 탕간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또 춘향이를 왜 칭찬하는 거야? 이런 지조와 절개를 지켰으니까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유기적 가치관 혹은 어떤 이런 시대적 가치관 그래서 시대적 가치관이라면 이 작품에서 뭘 말을 한다 했어요? 어떤 정절, 작가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우리 알 수 있는 거고, 또 자유연애, 혹은 뭐 평등한 사회의 갈망, 평등한 사회에 대한 갈망, 이런 거를 이런 서술자가 여기 춘향이와 몽유를 직접 칭찬한 부분에서 이 편집적 논평에서 우리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 체크하고 갑시다. 계속 보면 자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 때 영화롭고 귀하게 되었구만 정든 고향을 이별하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울적했다. 놀고 자던 내 방 부용당한 부디 자릴 거라 광활로 오작교야 자릴 거라 영주각도 자릴 거라 봄풀 때면 해마다 푸르건만 왕소는 가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이 밑에 보면 왕유가 지은 산중 송별의 구절을 인용했다. 대충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다. 중국의 옛날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중국 고사를 인용했다. 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다더니 나를 두고 이름이라 타 각기 이별을 할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시 보기 아득해라. 근데 춘향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야. 왜 슬픈 거야?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됐으니까 이 남원을 떠나게 됐으니까 고향을 떠나 슬프다. 남원을 떠나기에 슬프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 이렇듯 마음속으로 빌며 작별하고 했다. 이때 어사또는 좌도 우도 여러 읍을 수행하여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네 서울로 올라가 어전에 나가 임금께 엎드려자라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들어와 보고서들을 일일이 점검했다. 심사를 마친 후 임금께서 크게 칭찬했다. 신하들로 이름과 큰 공을 세웠던 칭찬하면서 춘향의 이야기도 덧붙였다. 임금은 즉시 몽룡에게 이조참의 대서성이라는 높은 뱃을 내리고 춘향에게는 정렬 부인, 아 지조를 끝까지 지켰구나 라는 뜻이에요. 정렬 부인 칭을 내렸다. 이몽룡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을 하고 물러나와 부모를 배우니 성은 이쁨을 축하해 주셨다. 그 이몽룡은 별들이 점점 높아져 이조판서, 호두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다 지내고 벼슬을 물러난 후에 정렬부인 성춘향과 더불어 백년해를 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몽룡은 정일부인에게서 세 아들과 세 딸을 두었는데 자식들은 모두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몽룡이보다도 오히려 재주가 나은 점이 많더니 부친을 이어 계계승승 모두 일품의 뱃살을 만세토록 이준하노라.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잘 나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 몽룡이가 앞으로 평생 잘 살았다를 지금 이렇게 한 문단 안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몽룡이의 행복한 여생, 남은 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몽룡이의 남은 생을 말을 하려면 우리가 뭐 책 한 100권이 필요하거든, 그치? 그래서 딱 한 문단에 말하고 있네.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결국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난다. 근데 이런 행복한 결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행전 같은 고전 소설의 네,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오른쪽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잠깐만 보면, 자, 결말 부분에 나타나는 고전소설의 특징, 그래서 행복한 결말로 끝났다. 건선징악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라고 하시고요. 혹시라도 춘향전이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얘들아. 춘향전이 현실적인 작품이야. 비현실적인 게 안 나와. 자, 그 부분 조심하시고, 이 소설에 나타나는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 행복한 결말, 권선징악 두 개인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갈등 형성과 주제의식 이렇게 나오는데, 자, 몽룡이와 이 변학도의 갈등에서는 판관에게 응징 이런 주제의식이 담겨 있다. 또는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은 절기를 지키라는 변학도와 춘향의 갈등 부분에서는 어떤 춘향이 변하지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 혹은 지조와 절개 이런 걸 말할 수 있고요. 네, 디귿 우리가 춘향이가 신분이 낮다 했어요. 이런 신분제 사회와의 갈등, 사회와도 우리가 갈등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회와의 갈등, 근데 결국 이걸 이겨내고 행복하게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건, 아, 이런 평등한 사회에 대한 갈망, 이런 평민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설 춘향전이었고요. 만화 춘향전 바로 이어서 찍으려 했는데, 쌤이 수업을 해야 돼서 여기까지만. 화이팅!